이제 혼자 먹는 것도 익숙해졌구먼. 회장 박도연은 식탁 앞에 홀로 앉아 있었다. 길게 늘어진 그림자 사이로 새벽빛이 희미하게 스며들었다. 식탁 위에는 김이 서리는 죽 한 그릇, 그리고 그의 맞은편엔 액자 속 미소 짓는 아내의 사진이 놓여 있었다. 숟가락이 그릇을 스칠 때마다 고요한 저택 안에 은은한 소리가 퍼졌다. 도연은 숟가락을 멈추고 사진을 바라봤다. 자네가 떠난 지도 벌써 10년이야. 참 세월 빠르지. 그의 목소리는 낮고 잠겼다. 그때 문이 살짝 열리더니 정연이 들어왔다. 회색 앞치마 차림의 그녀는 조용히 다가와 식탁을 정돈했다. 회장님, 죽 식으셨어요. 새로 끓여드릴게요. 됐네, 됐어. 괜히 자네 손 아프게 뭘 또 끓여. 이건 제 손보다 회장님 속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녀의 말에 도연은 잠시 멍하니 그녀를 바라봤다. 말투엔 꾸밈이 없고 손끝엔 세심함이 있었다. 이 집에서 그렇게 따뜻한 말을 들은 게 언제였던가. 정연은 죽그릇을 들고 부엌으로 향했다. 그 뒷모습을 보며 도연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사람이란 게 참 이상해. 세상 부귀영화 다 가져도 밥 한 그릇같이 먹을 사람 없으면 허전한 법이지.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다. 창밖엔 아직도 어둠이 남아 있었고 정원의 벚나무엔 바람이 살짝 흔들렸다. 그 순간 문득 들려온 정연의 목소리. 회장님, 따뜻하게 드세요. 사람 마음은 식으면 돌이키기 어렵거든요. 그 한마디에 도연의 손이 멈췄다. 식으면 돌이키기 어렵다. 그의 눈빛에 오래된 슬픔이 스쳤다. 밖에서는 새 한 마리가 날아올랐다. 도연은 그 소리를 들으며 한참을 서 있었다. 그의 눈에는 묘한 생기가 비치고 있었다. 정연은 식탁 위에 마지막 반찬을 올려두었다. 갓 지은 흰쌀밥, 된장국, 손수 담근 깍두기. 그녀의 손끝엔 정성이, 밥상 위엔 온기가 맴돌았다. 회장님, 요즘 입맛이 없으시다길래 된장국 끓였어요. 소고기 육수로 우려냈으니까 속이 편하실 거예요. 허허, 자네는 참 별걸 다 챙기네. 도연은 오랜만에 숟가락을 들었다. 은은한 된장 냄새가 코끝을 스쳤다. 그때 현관문이 철컥 소리를 내며 열렸다. 큰아들 준호와 둘째 딸 소영이 들어섰다. 정연이 놀라 고개를 들었다. 아버지, 갑자기 들렀는데 불편하진 않으시죠? 도연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불편할 게 뭐 있냐? 너희 오는 날이 워낙 드물어서 반갑기만 하구나. 준호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식탁을 바라봤다. 갓 차려진 밥상, 그 옆에 물잔을 내리고 있는 정연의 모습. 소영이 낮게 속삭였다. 가정부 치곤 대우가 남다르네. 정연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 말은 식탁 위 공기를 단번에 얼어붙게 만들었다. 소영아. 도연의 낮은 목소리가 공간을 울렸다. 밥상 앞에선 말 가려라. 아버지, 저희가 틀린 말한 건 없잖아요. 요즘 그분이 너무 설치셔서 걱정돼서 그래요. 걱정은 사양하마. 준호는 고개를 들며 비아냥거렸다. 아버지, 나이 드시면 외로우신 건 알지만 세상엔 순수한 사람 별로 없어요. 그 말에 도연의 젓가락이 멈췄다. 순수한 마음을 더럽게 보는 건 내 마음이 이미 썩었기 때문이지. 그의 눈빛이 서늘했다. 준호와 소영은 서로를 쳐다보며 묘한 표정을 지었다. 정연은 눈치를 보며 조용히 물컵을 닦았다. 식사 다 하시면 커피 한 잔 내려드릴게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다. 그녀가 부엌으로 들어가자 도연은 잠시 사진 속 아내를 바라봤다. 그의 입가에 미묘한 미소가 번졌다. 여보, 이 밥상 참 따뜻하지?
그러나 그 따뜻함은 잠시뿐이었다. 부엌 쪽에서 들려오는 그릇소리 뒤로 자식들의 속삭임이 스며들었다. 저 여자 뭔가 있어. 분명히. 정연은 조용히 가방을 메고 현관을 나섰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돌아서는 발걸음이 유난히 무거웠다. 뒤늦게 내리는 빗방울이 대리석 현관문을 적셨다. 그때 옆쪽 그늘진 복도에서 준호의 목소리가 들렸다. 가시는 길에 잠깐 봅시다. 정연은 놀라 고개를 들었다. 준호가 벽에 기댄 채 팔짱을 낀 모습이었다. 조명 아래 그의 눈빛은 차가웠다. 아버지께 너무 가까이 붙지 마세요. 무슨 말씀이신지. 그분 마음 약한 거 잘 알죠? 지금 같은 말 한마디에도 쉽게 흔들리실 나이예요. 정연은 숨을 고르고 말했다. 전 제 일만 합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없어요. 그래요? 준호는 비웃듯 코웃음을 쳤다. 그럼 그 따뜻한 밥상은 뭐죠? 우리 가족 중 누가 아버지께 그렇게까지 해드렸다고. 정연은 잠시 고개를 숙였다. 회장님은 혼자 드시기엔 너무 외로워 보이셨어요. 외로움? 준호가 낮게 웃었다. 그건 부잣집 노인들이 갖는 사치예요. 그분이 진짜 필요한 건 밥이 아니라 돈을 지켜줄 가족이에요. 정연의 표정이 살짝 흔들렸다. 돈이 사람을 지켜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건 자네 같은 사람이 할 말은 아니지. 잠시 정적이 흘렀다. 비가 더 거세졌다. 정연은 조용히 말했다. 제가 회장님 옆에 있는 게 불편하시다면 내일부터는 조금 거리를 두겠습니다. 좋네요. 현명하시네. 준호는 짧게 웃고 뒤돌아섰다. 그의 구두 소리가 계단을 따라 멀어졌다. 정연은 현관 앞에 서서 빗속을 바라봤다. 가로등 불빛 아래로 그녀의 얼굴엔 희미한 눈물과 빗방울이 함께 흘렀다. 밤이 깊었다. 집안의 불이 하나둘 꺼지고 정연의 방에서도 작은 불빛이 사라졌다. 도연은 식탁에 혼자 앉아 있었다. 식사는 이미 끝났지만 그는 젓가락을 놓지 못했다. 그릇 한켠에는 반쯤 남은 된장국 그리고 접힌 메모 한 장이 있었다. 내일은 더 부드럽게 끓이겠습니다. 회장님, 밤엔 속이 더 차가워지니까 따뜻한 물이라도 드세요. 정연. 그는 그 글씨를 한참 동안 바라봤다. 따뜻한 물이라도. 그 한 줄이 이상하게 마음을 흔들었다. 손끝으로 글씨를 따라가던 그는 문득 웃었다. 사람 손에서 온기가 나올 수도 있구먼.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걸어갔다. 싱크대 옆에는 정연이 사용하던 도마와 칼 그리고 여전히 따뜻한 냄비가 남아 있었다. 뚜껑을 열자 구수한 냄새가 퍼졌다. 도연은 조용히 국자를 들어 한 숟갈 떠먹었다. 맛이 참 사람 같네. 그 말이 입에서 새어나왔다. 그 순간 창밖에서 바람이 불었다. 커튼이 살짝 흔들리고 식탁 위에 사진이 쓰러졌다. 아내의 사진이었다. 도연은 사진을 세워두며 말했다. 여보, 자네도 느꼈겠지. 이 집에 오랜만에 따뜻한 사람이 들어왔어. 그의 눈가에 오래된 주름이 부드럽게 접혔다. 그 미소는 오랜 세월 동안 굳어있던 마음의 문이 처음으로 열리는 순간이었다. 이른 봄 아침, 햇살이 정원의 매화가지를 스치며 들어왔다. 도연은 오랜만에 창문을 활짝 열었다. 싱그러운 공기가 폐 깊숙이 들어오자 그는 잠시 숨을 들이켰다. 정연 씨, 네, 회장님. 오늘은 밥 말고 나랑 같이 좀 나가세. 정연은 뜻밖의 말에 놀랐다. 어디로요? 몰라. 그냥 바람이 불어서. 잠시 후 두 사람은 정원길을 나섰다. 봄바람이 살짝 찼지만 햇살은 따뜻했다. 도연은 천천히 걸으며 나무들을 바라봤다. 이 나무들
내가 직접 심었지. 그땐 애들이 어릴 때였어. 정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참 예쁘네요. 회장님 손이 닿은 나무라 그런가 봐요. 허허, 그럴 리가. 이 나무들이 예쁜 건 내가 손을 떼서겠지. 정연이 살짝 미소 지었다. 손을 떼셨다뇨? 사람이 너무 붙잡으면 시드는 게 있거든. 도연의 말에 잠시 정연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녀 역시 누군가에게서 버려진 기억을 품고 있었다. 둘은 벤치에 앉았다. 도연은 조용히 물었다. 정연 씨, 가끔은 이런 생각이 들어. 나 같은 늙은이가 이제 뭘 바랄까 싶다가도 누군가 내 밥을 걱정해 주는 게 그렇게 고맙더라고. 정연은 잠시 망설이다 말했다. 사람은요, 누가 옆에 있어줄 때 더 오래 사는 것 같아요. 그 말 위로가 되는구먼. 바람이 불어왔다. 벚꽃 한 잎이 정연의 어깨에 내려앉았다. 도연이 손을 뻗어 그것을 떼어내려다 멈췄다. 그녀의 눈동자와 그의 시선이 스쳤다. 짧고 조용한 순간이었지만 그 안엔 묘한 떨림이 있었다. 도연은 시선을 돌리며 말했다. 자네는 참 봄 같다네. 봄이요? 조용히 오는데 오고 나면 마음이 따뜻해지잖아. 정연은 고개를 숙였다. 볼끝이 살짝 붉어졌다. 회장님, 그런 말씀하시면 곤란해요. 내가 곤란하면 자네가 책임질 텐가? 두 사람은 동시에 웃었다. 그 웃음은 한동안 멈추지 않았다. 그날 오후 도연은 응접실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다. 유리창 너머로 햇살이 반짝였고 정연은 그 빛 아래서 식탁보를 털고 있었다. 그 평화로운 장면을 현관 앞에서 누군가 지켜보고 있었다. 역시 그 여자네. 소영이었다. 팔짱을 낀 채 정연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냉소를 지었다.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뭔가를 찍었다. 증거는 많을수록 좋지. 잠시 후 거실 문이 열렸다. 아버지, 잠깐 이야기 좀 나눠요. 도연은 안경을 벗으며 고개를 들었다. 그래, 무슨 일인가? 소영은 휴대폰 화면을 내밀었다. 그 안엔 정연이 정원에서 웃으며 회장을 기다리는 영상이 있었다. 아버지, 이 정도면 너무 노골적이지 않아요? 뭐가 노골적이라는 거냐? 그 여잔 가정부예요. 가정부가 주인 기다리면서 이렇게까지 웃는 게 자연스러워요? 도연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자연스러운 게 아니라 고마운 거지. 고맙다고요? 그래. 요즘 내 밥을 걱정해주는 사람은 그 사람뿐이야. 소영은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을 꽉 쥐었다. 아버지, 혹시 그 여자한테 마음이라도 있으세요? 그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다. 사람 마음이 나이랑 상관 있나?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할지는 생각 안 하세요? 그 세상엔 너도 포함되겠지. 잠시 정적이 흘렀다. 소영의 눈빛이 차가워졌다. 아버지, 그 여자 때문에 후회하실 거예요. 그녀는 문을 세게 닫고 나갔다. 도연은 한참 동안 자리에 앉아 있었다. 창밖에서 정연이 빗자루를 들고 정원을 쓸고 있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벚꽃잎이 그녀 주위로 흩날렸다. 후회라. 그의 입가에 짧은 웃음이 스쳤다. 지금까지 후회만 하며 살았지. 도연이 잠든 늦은 밤, 거실 불빛 아래 준호와 소영이 마주 앉아 있었다. 탁자 위엔 와인병이 비스듬히 쓰러져 있었고 분위기는 싸늘했다. 아버지, 요즘 완전히 그 여자한테 홀렸어요. 소영이 컵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하루 종일 같이 있고 식사도 둘이서만 해요. 이러다 진짜 재산까지 넘어가는 거 아니야? 준호는 말없이 와인을 따랐다. 그럴 가능성 높지. 뭐? 오늘 비서실에서 들었어. 아버지가 상속 서류를 따로 검토 중이래.
상속 서류? 응. 변호사랑 은밀하게 만나고 있대. 그게 누굴 위한 건지 말 안 해도 알겠지. 소영은 얼굴이 굳었다. 설마 가정부한테? 준호는 잔을 들었다. 세상은 그런 걸 사랑이라고 부르더라. 사랑? 웃기고 있네. 소영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 여자를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돼. 준호는 냉정하게 말했다. 성급하게 움직이지 마. 아버지는 지금 감정에 휩싸여 있어. 우린 이성을 써야지. 무슨 뜻이야? 증거를 모으자. 그 여자가 아버지를 유혹해서 재산을 노린다는 증거. 소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증거만 있으면 아버지도 더는 감싸지 못하겠지. 그래. 그리고 언론 쪽에도 손 써야지. 회장의 황혼 로맨스라는 제목 괜찮잖아. 소영은 씁쓸하게 웃었다. 그 여자의 인생 한순간에 끝나겠네. 끝나야지. 준호의 눈빛엔 냉기가 번졌다. 그게 우리 가족이니까. 그때 문틈 너머에서 작은 그림자가 스쳤다. 부엌 쪽 정연이 물컵을 들고 서 있었다. 두 사람의 대화를 들은 듯 그녀의 손끝이 살짝 떨렸다. 재산, 언론, 증거.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그녀는 조용히 뒷걸음질치며 방으로 향했다. 방문을 닫는 순간 눈물이 조용히 떨어졌다. 이제 밥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구나. 아침 햇살이 거실로 스며들었다. 도연은 신문을 내려놓고 조용히 정연을 불렀다. 정연 씨, 오늘은 밥 말고 나 좀 봅시다. 정연은 고개를 들었다. 왜요? 어디 편찮으세요? 아니, 그냥 해야 할 말이 있어서. 그는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정원으로 걸어나갔다. 정연이 뒤따르자 봄 공기가 잔잔히 흔들렸다. 벚꽃잎 몇 장이 바람을 타고 흘러내렸다. 사람이란 게 참 묘해요. 도연이 나지막이 말했다. 나이 먹을수록 욕심은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더 커지더군. 정연은 그의 곁에서 걸음을 멈췄다. 어떤 마음이요? 누군가 내 밥을 걱정해주고 내 말을 들어주는 마음 말이야. 그게 이렇게 고마운 줄 몰랐네. 정연은 살짝 미소 지었다. 그건 회장님이 여태 남을 위해 살아오셨기 때문이에요. 그럴까? 이제는 누가 회장님을 챙길 차례죠. 도연은 그 말을 듣고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열었다. 정연 씨, 나 이제 솔직해지려네. 남은 날들 자네랑 함께 살고 싶네. 정연의 눈이 커졌다. 회장님, 그건 너무 갑작스러워요. 갑작스러울 것도 없네. 자네를 볼 때마다 느꼈네. 이 집에 따뜻한 사람 하나 있구나. 그녀는 잠시 시선을 돌렸다. 전 그냥 일하는 사람일 뿐이에요. 그럼 난 일 시키는 사람일 뿐인가? 그건 정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도연은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다. 이 나이에 다시 설레는 기분을 느낄 줄 몰랐네. 자네가 내 인생의 마지막 봄일지도 모르겠어. 정연의 눈가가 젖었다. 회장님, 전 그런 말씀 들을 자격이 없어요. 밥 한 그릇으로 사람을 살릴 수 있다 했잖나. 자네는 이미 날 살렸어. 정연은 고개를 숙였다. 그럼 저도 믿어볼게요. 이번엔 도망치지 않고. 도연은 부드럽게 웃었다. 좋네. 그 말 평생 기억하겠네. 그들 사이로 바람이 지나갔다. 정연의 머리칼이 흔들리고 도연은 그 모습을 눈으로 담았다. 그 순간만큼은 세상 그 무엇보다 평화로웠다. 점심 무렵 도연은 거실로 자식들을 불렀다. 준호, 소영, 그리고 막내 성우까지 모두 모였다. 공기는 묘하게 긴장돼 있었고 도연의 표정은 단단했다. 오늘은 내가 할 말이 있다. 세 자식의 시선이 동시에 아버지에게 쏠렸다. 나 재혼하려 한다. 짧은 침묵.
소영이 놀란 얼굴로 물었다. 재혼이요? 누구랑요? 정연 씨와. 그 말이 떨어지자 준호는 웃음을 터뜨렸다. 아버지, 그 여자는 가정부예요. 아무리 외로워도 이건 아니죠. 그 여자가 아니었으면 나는 지금 이 자리에도 없었을 거다. 소영이 손을 탁자에 내리쳤다. 아버지,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그 사람은 분명히 아버지 재산을 노리는 거예요. 재산? 도연이 낮게 웃었다. 그게 그렇게 대단하냐? 그놈의 재산 때문에 너희는 사람 마음이란 걸 잊었지. 준호가 냉소적으로 말했다. 아버지, 사람 마음이 아니라 판단력을 잃으신 거예요. 그래, 잃었다. 하지만 내 나이에 누군가가 따뜻하다는 게 어떤 건지 너희는 모르잖아. 소영이 목소리를 높였다. 그 여자는 우리 가족이 아니에요. 엄마 자리를 그렇게 쉽게 내주실 건가요? 도연은 조용히 눈을 감았다가 떴다. 내 엄마가 세상 떠난 뒤로 난 매일 밥을 씹는 게 아니라 삼켰다. 근데 정연 씨 덕분에 오랜만에 밥이 맛있었어. 그게 사랑이든 연민이든 상관없다. 내 남은 생을 그 사람과 함께하고 싶다. 준호는 이를 꽉 물었다. 그 선택 후회하실 겁니다. 후회라. 나는 이미 평생을 후회하며 살았어. 이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볼 거다. 소영이 비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아버지, 세상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요. 그 여자 곧 본색을 드러낼 거예요. 도연은 미소를 지었다. 그럼 그때 가서 비웃어라. 내가 틀렸는지 너희가 틀렸는지. 세 자식은 아무 말 없이 자리를 떠났다. 문이 닫히자 거실엔 정막이 흘렀다. 도연은 조용히 의자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다. 문틈 너머 정연이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손끝이 떨렸지만 눈빛은 결심으로 가득했다. 이제 물러서지 않겠다. 밤 9시 저택 앞.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천천히 대문 안으로 들어왔다. 운전석 문이 열리고 도연이 천천히 내렸다. 그 순간 대문 밖에서 플래시가 번쩍였다. 박도연 회장님, 재혼 사실 맞습니까? 상대가 가정부라는 게 사실입니까? 낯선 외침이 쏟아졌다. 도연은 잠시 눈을 찌푸렸다. 뭐야, 이 사람들은. 경비가 급히 달려왔다. 회장님, 기자들입니다. 갑자기 몰려와선. 기자들? 도연이 시선을 대문 너머로 던지자 이미 여러 명의 기자가 카메라를 들고 있었다.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며 정연이 뛰어나왔다. 회장님, 무슨 일이에요? 글쎄다, 나도 모르겠네. 누가 흘린 건지. 플래시가 대문 틈 사이로 번쩍였다. 기자 하나가 외쳤다. 회장님, 재혼 발표 앞두고 있다면서요. 가정부와의 관계 사실입니까? 정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회장님, 이건 자식들이 한 짓이에요. 도연은 낮게 한숨을 내쉬었다. 그럴 줄 알았네. 그때 거실 쪽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준호와 소영이 문가에 서 있었다. 아버지, 결국 일이 이렇게 됐네요. 도연이 그들을 바라봤다. 그래, 너희 짓이냐? 준호가 냉정하게 말했다. 진실을 알린 것뿐이에요. 아버지를 현혹한 여자가 있다는 걸 세상도 알아야죠. 소영이 덧붙였다. 이제 그 여자 더는 숨을 곳도 없을 거예요. 정연은 고개를 숙였다. 전 그런 뜻으로 다가간 게 아니에요. 소영이 비웃었다. 그럼 왜 웃었어요? 왜 그렇게 다정했죠? 세상은 그런 걸 순수하게 안 봐요. 도연이 그 말을 자르듯 말했다. 순수하게 못 보는 건 너희가 이미 더럽게 살아서야. 준호의 얼굴이 굳었다. 그 여자가 아버지를 망친 거예요. 아니다. 도연의 목소리가 단단해졌다. 나를 망친 건
아버지 이름을 팔아 자기 욕심 채운 너희들이야. 정연은 손을 꼭 쥐었다. 회장님, 전 나가겠습니다. 저 때문에 더는 싸우지 마세요. 안 된다. 도연이 고개를 저었다. 내가 떠나면 이 집은 다시 차가운 무덤이 돼버려. 문 밖에서는 여전히 셔터 소리가 터졌다. 정연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작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회장님, 전 괜찮아요. 사람이 사랑을 지키려면 가끔은 떠나는 것도 용기래요. 그녀는 천천히 대문 쪽으로 걸었다. 플래시 불빛 사이로 그녀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 차가운 밤 공기 속 그녀의 목소리가 낮게 흘렀다. 사람이 밥 한 그릇 때문에 웃을 수도 있지만 그 한 그릇 때문에 끝날 수도 있는 거예요. 대문이 닫히자 기자들의 외침도 멀어졌다. 도연은 그 자리에서 한동안 꼼짝도 하지 못했다. 가슴속이 무겁게 내려앉는 듯했다. 아침 공기가 차가웠다. 신문 일면엔 굵은 제목이 박혀 있었다. 재벌 회장, 가정부와 황혼 재혼 재산 상속 논란. 도연은 아무 말 없이 그 신문을 접었다. 손끝이 잠시 떨렸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았다. 탁자 위엔 밤새 식어버린 커피 한 잔, 그 옆엔 정연이 두고 간 작은 메모가 있었다. 커피는 식기 전에 드세요. 마음도 그렇잖아요. 그는 그 글씨를 한참 동안 바라보다 천천히 의자에 기대 앉았다. 식은 건 커피가 아니라 사람들의 눈이지. 그때 비서 박 실장이 들어왔다. 회장님, 주주들이 시끄럽습니다. 자제분들이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합니다. 그래, 그렇겠지. 대응 방안을 정리해 둘까요? 도연은 신문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아니, 내가 직접 하지.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박 실장, 지난달에 얘기했던 상속 정리 서류 있지? 예, 변호사에게 맡겨둔 상태입니다. 그거 오늘 바로 실행해. 네, 지금요? 그래. 늦으면 또 빼앗기니까. 도연은 지팡이를 짚고 창가로 걸어갔다. 정원에는 어젯밤의 흔적처럼 플래시 불빛 자국이 남아 있었다. 그는 낮게 중얼거렸다. 사람들이 날 욕하겠지. 하지만 진심은 끝까지 드러나는 법이야. 박 실장이 머뭇거리며 물었다. 회장님, 자녀분들 명의로 남겨두신 지분은요? 모두 정연 씨 이름으로 돌려. 예. 그게 내 대답이야. 박 실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도연은 커튼을 젖히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 조용히 반격할 때가 왔지. 시끄러운 말보단 조용한 서류 한 장이 더 무서운 법이니까. 그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그리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사람은 결국 자기 바깥만큼의 사랑을 받게 돼 있어. 오전 10시 서울 강남. 준호는 회의 중에도 초조하게 휴대폰을 만지작거렸다. 그때 변호사 사무실에서 전화가 걸려왔다. 박준호 씨, 급히 알려드릴 게 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박도연 회장님 명의의 주요 지분이 오늘 오전 일괄 이전됐습니다. 이전요? 누구한테요? 정연 씨 명의로요. 준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 가족 명의로 등기돼 있던 건데 이미 공증 완료됐습니다. 법적으로 되돌리기 어려운 상태예요. 순간 회의실 안의 소음이 멀어졌다. 준호는 멍하니 앉아 있다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회의 중단합니다. 그리고는 휴대폰을 움켜쥔 채 사무실을 뛰쳐나갔다. 같은 시각 청담동의 미용실. 소영은 헤어드라이어 소리 속에서 매니저의 목소리를 들었다. 소영 씨, 뉴스 보셨어요? 회장님 상속자가 정연 씨로 확정됐대요. 드라이기가 떨어지며 바닥에서 굴러갔다. 뭐라고요? 휴대폰을 켜자
실시간 속보가 떠 있었다. 속보 박도연 회장, 가정부에게 전 재산 상속. 자녀들은 법적 대응 검토 중. 소영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이건 말도 안 돼. 우리 아버지가 그 여자를 위해 평생 쌓은 걸 다 넘기셨다고. 그녀는 손가락으로 화면을 밀었다. 댓글에는 진짜 사랑이었네. 돈보다 사람이라는 문장들이 줄지어 있었다. 그녀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세상도 미쳤어. 그때 준호에게서 전화가 왔다. 맞어? 맞지. 지금 변호사랑 통화했어. 아버지 다 계획하신 거야. 계획? 우릴 벌하신 거야. 조용히. 잠시 침묵이 흘렀다. 소영이 낮게 물었다. 그 여자 이겼네. 아니. 준호가 단호히 말했다. 이긴 게 아니야. 그 여잔 우리보다 진심이었던 거야. 둘 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전화기 너머로 서로의 억눌린 숨소리만 이어졌다. 잠시 후 준호가 힘없이 웃었다. 아버지는 참 무섭게 끝내셨네. 응. 말 한마디 안 하고 세상을 다 뒤집었어. 전화가 끊기자 소영은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다. 화려한 귀걸이와 비싼 옷, 하지만 눈빛은 텅 비어 있었다. 그녀는 낮게 혼잣말했다. 결국 아버지는 돈보다 사람을 택하셨구나. 봄 햇살이 바다 위로 부드럽게 퍼졌다. 도연은 해안가 절벽 위에 자리한 작은 별장 앞 테라스에 앉아 있었다. 잔잔한 파도 소리가 귓가를 스쳤다. 탁자 위에는 갓 내린 커피 한 잔이 놓여 있었다. 그는 손을 감싸주며 중얼거렸다. 식기 전에 마시라더니. 이젠 그 말이 자꾸 떠올라. 그때 바람을 가르며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회장님. 그 목소리에 도연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곳엔 정연이 서 있었다. 흰 셔츠에 베이지색 카디건, 손에는 작은 들꽃이 한 다발 들려 있었다. 도연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다. 여긴 어떻게 해? 박 실장님이 알려주셨어요. 괜찮으시냐고 꼭 한번 뵙고 가라고 하셔서요. 정연이 꽃을 내밀었다. 바닷가라 그런가. 이 꽃도 이곳 공기 닮았네요. 햇살이 닿으면 더 선명해져요. 도연은 그 꽃을 받으며 미소 지었다. 사람들이 아직 당신 욕할 텐데. 정연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이젠 괜찮아요. 사람들이 뭐라 해도 회장님이 어떤 분인지 전 세상 누구보다 잘 아니까. 그때 테라스 옆 벤치에 놓인 신문 한 장이 바람에 날렸다. 신문 머릿 기사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박도연 회장, 전 재산사회 환원 사람은 결국 사랑한 만큼 남긴다. 정연이 웃었다. 그 기사 봤어요.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응. 기자들이 묻더군. 이제 남은 게 뭐냐고. 그래서 대답했지. 사람이 남았다고. 바람이 불어왔다. 커피잔 위로 햇살이 부서졌다. 정연이 살짝 미소 지었다. 이제 편해 보이세요. 그래, 이제야 살 것 같아. 욕심이 다 빠지고 나니 숨이 쉬어지더군. 잠시 정적이 흘렀다. 파도 소리만 들렸다. 도연이 천천히 말을 꺼냈다. 정연 씨, 나랑 여행 갑시다. 이번엔 진짜로 아무도 모르게. 정연이 웃었다. 그럼 이번엔 제가 운전할게요. 좋지. 이제 운전은 당신 몫이요. 난 옆자리에서 창밖 구경이나 할 테니. 정연이 일어서며 장난스럽게 말했다. 근데 회장님, 커피 식기 전에 다 드셨어요? 도연이 웃으며 답했다. 이젠 안 식게 마셔. 누가 옆에서 따뜻하게 데워줄지도 모르니까. 그 말에 정연이 잠시 눈을 떴다. 그리고 부드럽게 웃었다. 두 사람 사이로 봄바람이 불었다. 바다 위로 갈매기 한 마리가 날았다. 꽃잎 몇 장이 바람을 타고 흩날리며
그들의 어깨 위로 살포시 내려앉았다. 바다는 고요했다. 노을이 수평선을 붉게 물들였다. 모래 위에는 두 사람의 발자국이 나란히 찍혀 있었다. 그 뒤로 밀려오는 파도가 천천히 자국을 지워나갔다. 도연은 천천히 걸으며 말했다. 사람은 늙으면 외로워진다더군. 하지만 외로움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건 더 이상 슬픔이 아니야. 정연은 미소 지었다. 그래서 전 아직 슬프지 않아요. 그녀의 눈에는 잔잔한 빛이 머물러 있었다. 도연이 고개를 들어 바다를 바라봤다. 사람들은 돈으로 인생을 나누지. 하지만 남는 건 밥 한 끼, 말 한마디, 그리고 함께했던 따뜻한 손의 온도뿐이야. 정연은 천천히 그의 손을 잡았다. 회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죠. 사람은 결국 사랑한 만큼 남긴다. 저도 그 말 믿어요. 잠시 정적이 흘렀다. 바람이 불고 파도가 밀려왔다. 그들의 발자국이 서서히 사라졌다. 도연은 정연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이제 남은 건 함께 남는 일뿐이겠지. 그럼 같이 남아요. 이 바다처럼 오래도록. 두 사람은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노을이 그들의 어깨를 붉게 감싸 안았다. 멀리서 갈매기가 날아올랐다. 그들의 그림자가 바다 위에 나란히 드리워졌다.